깔아줬어, PPT.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원장 기자실입니다. 자, 금요일인데 오늘은 보니까 중국 오양 자원이 사고를 치고 있죠. 네. 1년 전에 뭐 한 300억 넘던 영업이익이 한 8억 원으로 확 줄었다 이래가지고 지금 주가가 하한가를 가고 있는데 중국주 글쎄요 뭔가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보 접근이 어렵다.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매우 심하다. 이런 점에서 매우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인데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을 정말 실질적으로 꿰뚫으시면서 실전 전략을 항상 예리하게 짜시는 분입니다. 우리 무국 선생 다인 인베스트먼트의 이승조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세요? 예, 오래간만이시네. 네. 얼굴은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편해지셨어요. 그러세요? 네. 요새는 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대신 제자들이 많이 싸워주셔. 와, 제자들. 예. 저 옛날부터 제자를 많이 키워서 막 이렇게 좀 수출도 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었는데 좀 성과가 많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예, 성과가 좀 보이기 시작하고 더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 10년 플랜은 금융 전사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금융 전사들. 예.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출 전사가 필요한데 이제는 금융 전사들이 앞으로 상당히 큰 쓰나미들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별화장에서 전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그쪽 비즈니스를 계속 교육적으로 좀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대표님하고는 연말 어떤 시장 한번 좀 잠깐 정리해보고 내년도 어떤 큰 흐름 어떻게 될지 그 속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좀 쏙쏙들이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아주 자유롭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잠깐 우리 무국 선생님 그 프로필 사진 한번 보시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아주 미남자가 등장했다. 갑자기 또 추남자가 나오게 돼서 시청자분들 상당히 실망스러울 텐데. 자, 오늘은 뭐 대본이 있지만 이 대본에 입박하지 말고, 페레그린 출신이신데 지금 그분들 지금 업계에서 많이 좀 활동하고 계시죠? 활동하시는 분 계시는데 통계적으로 그 소조직이었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소수 정예였죠, 그때. 예, 소수 정예였는데 오히려 상당히 많이들 다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업계의 어떤 흥망성쇠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사실은 좀 욕심내고 그러자면 이 동방 페레그린의 어떤 흥망성쇠 이런 거 한번 써서 책도 한번 내고 그러면은 잘 팔릴 것 같긴 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연말 시장 한번 좀 잠깐 점검해 보는 시간 먼저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뭔가 이 주식시장에서 참 편하게 먹고 지내는 시기는 지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좀 일단 성격을 좀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차별화와 변동성 딱 두 가지로 압축시켜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냥 제 제자들이나 투자자들하고 저하고 인연이 되신 분들한테는 지수 예측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지수의 예측에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2013년도 장, 연말장 어떻게 보십니까 할 때 저는 지수 쳐다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술 전략적으로 접근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내년도 장에서 가장 취약하신 분들이 경제학자들. 리서치 센터 너무 잘 아시는 분들. 펀더멘탈을 막 열심히 뜯어보시는 그렇죠. 분들.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투자자들 중에서 은행의 실상을 아시는 분들, 은행의 실상 아시는 분들도 보면 지금 채권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나 모든 부분, 그리고 또 가계대출이나 이 원론적 상황 보면 그다음에 그냥. 또 자기가 거기에 또 금융 스케줄이 엮이는 분들 보면 이 상당히 거의 머리에 쥐가 나는 숨통이 상태예요. 막히죠. 그렇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태에서 무슨 주식이냐. 아. 이런데 저는 이걸 전술 전략적으로 왜 접근하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최다시키는 외부 세력들이 한국 시장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거점이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외국에 있습니다. 헤지펀드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바운다리의 그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천수답장이니까 기관이라든지 그나마 연기금 하나 지금 그나마 방어 그러니까요. 대상으로 볼 수 있고 기관은 그 참여했던 그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 스케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펀드 매니저들 실제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가 이게 펀드 매니저인지 뭐 단기 매매 어떤 그 자금 계획에 의해서 뭐 스케줄 조절하는 맞아요, 어떤 맞아요. 건지 이걸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적으로 가장 힘든 혹한기를 2013년에서 저는 한 2015년까지 실적으로 업계나 이런 속에서는 굉장히 차별화와 변동성인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네. 지수를 왜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냐면 저는 지수가 생각보다 많이 갈 것 같아요. 네네. 아니, 예. 오. 그럼 이게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반된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사이즈를 학습 스타디 하려면 최근에 인도네시아 시장 아니면 94년부터 현재까지 멕시코 시장을 케이스 스타디로 공부해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인도네시아. 그렇죠. 그 인도네시아 시장 한번 그래프를 네. 한번 그 CG 한번 갖고 와 봤는데 그렇죠. 인도네시아 시장이 이게 자카르타 지수인가 그렇죠. 네. 지금 이 그래프를 한번 봐보세요. 네. 엄청 올랐네요, 진짜. 참 이건 뭐 조종장이 아니죠, 그죠? 오, 한번 살짝 그냥 꺾인 다음에 그냥 올라갔네요, 그냥. 이런 오. 타이밍이 우리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근데 문제는 투자자들 수익이 안 나요. 참. 그러니까 이상하죠. 이렇게 상반된 시각을 제시하죠. 아니 지수는 인덱스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안 되냐? 소위 5개나 시가상위 종목들 그리고 그거를 대부분들 우리 일반 투자자나 우리 기관이나 국민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다 뺏긴 거. 그거를 압축해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요새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전자는 이제 좀 급등했으니까 네. 그리고 현대차에 대한 시각도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현대차에 대한 시각을 좀 재조정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분의 변화를 보고 수급의 변화를 보지 실적의 변화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수급에 따라서. 예, 그다음에 엔달러에 따라서 뭐 일본 그 여러 가지 그걸 비교해서 그 펀더멘탈 보는 사람들 그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아베 총리가 들어오면 엔화 약세해서 양쪽 하나에서 경쟁해 갖고 저 채산성이 나빠지고 나빠진다. 이런다. 이 시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바꿔버립니다. 아니 이런 저성장 시대 투자 전략에서 은행 이자율 4, 5%보다 초과되는 그걸 2~3배 내는 기업을 찾아봐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그 속도가 다르다. 옛날하고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익 내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은 부정적 시간을 던질 때 걔네들은 그거를 쌓아 모아갖고 지분을 확보한 다음에 어느 정도 위치 지나면 그때부터 한 단계 랠리를 주는 파동이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가계부채 보고 뭐 경기 GDP 성장률 이런 거 보는 분들은 내년 전망을 좋게 볼 일도 없고 실제로 올해 이제 저 증권사 전망 이런 내년 전망 나왔지 않습니까? 약간 좀 비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80%가 거의 비관으로 보시는 게 낫죠.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로는 정확한 분석입니다. 지금 데이터에 기초해서 기초를 해서는요. 아주 정확한 분석이고 대충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한 1,700대 라인. 네. 그리고 4, 4분기를 그나마 좋게 보는데 4, 4분기를 한 2,100에서 2,200. 그렇죠. 딱 박스로 그 정도, 이렇게 네. 좀 대부분들 이런 박스로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지수를 쳐다보지 마십시오라고 과감하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2200 가는데 어떤 주식이 리딩으로 갈 건가? 그거. 그걸 핵심을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그게 삼성전자, 현대차, 소위 그 외국인 지분이 이제 50%를 넘어가는 기업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 가는 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나마 은행 이자율 대비해서 한 2배의 그 영업이익률이라든지 뭐 우리가 주요 얘기는 뭐 전문 용어로 ROE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는데 네.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은행 이자율 대비 2배 정도의 수익성 영업이익을 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차별화해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래서 당국에서 인덱스를 좀 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특화되다 보면 그러니까요. 몇 가지 삼성전자만 올리고 다른 거 다 죽어도 지수는 가는데 반영이 안 되거든요.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뭔가 하나의 전환점 빨리 해야 이 전체적인 시장을 읽어낼 수 있는 하나의 틀이 잡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참, 저 펀드는 10%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펀드 돈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분들도 많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때문에 인덱스를 다 대부분 지금 펀드들이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또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수가 올라가지만 우리 저 일반 투자자들 또는 펀드 수익률들은 아주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한도를 풀어줘야 된다고 과감히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그 속도가 너무 우리 정부가 이렇게 늦습니다. 또 하나 지금 그 원론적으로 이 장을 잘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관로 보는 게 뭐 재정 절벽이니, 그 다음에 유럽 경기라든지 이런 미국 경기의 어떤 성장률이 심지어는 재정 절벽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될 수가 있냐?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맞아요. 원론적으로 진짜 정확한 분석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시각이 압축돼서 아세안 쪽, 아까 인도네시아 시장이 그래서 특화돼서 급등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 거냐 할 때 전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게 한번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때 시기 때 그 GDP 대비 정부의 지출을 나타내주는 선입니다. 여기 레이건 대통령부터 클린턴 대통령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네. 그죠?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의 그 전쟁 이후의 상황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죠? 네.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높아진 상태에서 급격한 조정 없습니다. 그러면 뭐 재정절벽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이렇게 단순하게 봅니다. 권력이 이동될 것 같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우리가 주식시장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누구 이뻤죠? 뭐 버냉키 의장. 그다음에 유럽에는 드라기 총재. 네. 근데 이제는 2013년도에는 그분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통화 정책은 그냥 유지 형태로 되고 그다음에 요 우선순위에서 급격한 조정을 어떤 거는 급격하게 할 거예요. 오바마 정부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니까 분명히 그 부자에 관련된 그 세금은 반드시 올릴 것 같아요. 부자 증세. 증세. 대신 비율 높이는 조절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타협되는 대신 또 받는 카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타협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 뭐냐? 그 결정권이 재정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이제는 이분을 어떻게 봐야죠? 오바마 대통령, 그 다음에 가이드너 재무부 장관, 그 다음에 상하원 의장, 그 다음에 또 내년도에 그 유럽도 보면 이제 주요 선거들이 있으니까 다 그 나라에 누가 되느냐? 수상 총리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제 재정 정책이나 정치가들로 바뀐다. 권력이 이동돼요. 그러면 정치가들한테 그 예측은 어떻습니까?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거 어떻게 정치가들이 밀고 그렇죠. 인간들이 아니죠. 그거 어떻게 맞히겠습니까? 통화 정책을 위반하신 분들은 어떠한 그 패턴의 유지성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근데 정치가들은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는 밀실타업도 할 것 같거든요. 꾼들이잖아요, 정치 그렇죠. 꾼들. 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갖고 움직인 헤지펀드들은 내년도 한 2, 3년 아주 신났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지수 방향보다 어떤 상황이 나올 때 숏을 그냥, 때리고 네. 어떤 상황이 나올 때 롱을 때릴까 그거에 대한 비즈니스 툴을 딱 만들어서 뭐 우리가 얘기한 아이비 폭탄 같이 한번 탕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수없이 우리는 겪어야 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어디서 어느 상황에서 폭탄이 터질지 그 터트린 애들만 알거든요. 그 아까 그 싱가포르 이런데 이제 헤지펀드가 지금 엄청나게 붐을 이루고 있다. 이게 엄청난 이 유동성이 아시아 시장으로 오고 있다. 아까 이제 인도네시아 증시가 뭐 사상 최고가 랠리도 하고 있는 거고 좀 그 정도로 지금 이 아시아 시장을 노리는 어떤 그 자금들이 많다 이렇게 좀 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을 노리는 것보다 지금 환율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환율 보시는 전쟁, 이미. 게,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그 유럽의 그 경제 성장성, 그러니까 실제로 실물 경기가 낮아야 되는데 네. 그 데이터가 모든 사람이 분석하기에는 1, 2년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돈 푸는 거를 급격하게 축소시킬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한정된 돈 갖고 초과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 할 때 그나마 시장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게 어디냐? 아세안하고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금이 들어오고 거기에 먼저 기초적인 게 환율, 채권.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 인도네시아보다는 그 나라의 환율 관련된 투기 자금들이 급격하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아까 인도네시아가 보면 우리나라보다 못하거든요. 계속 보이는데 그게 왜 그렇게 급등했냐? 환율 사이클에 급격한 자금이 그만큼 들어왔습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이 지금 최근에 미스트라고 주로 얘기들 해요. 뭐 멕시코, 인도네시아, 특히 아세안 쪽에 지금 모든 관심들이 있고 이게 또 정치가들에 의해서 정치 전략적으로 국제 정치학의 파워 게임으로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즉 만약에 이제 12월 16일 날 일본의 아베 총리가 되면서 구우파가 득세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일본을 앞장 세워갖고 그렇죠. 그 미운 오리 같은 전략은 일본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진핑 시대에 우회 전략을 해갖고 그냥 돈을 찍어서 실질적으로 갈등 구조를 만드는 거죠. 국제 정치학에서 그 갈등 구조를 만들면 머리에서 쥐날 거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환율이 굉장히 변동하고 또 뭐 안전자산이니 위험자산이 해서 금유가가 변동하고 이거를 헤지펀드는 즐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지금 많이 해답이 나온 장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나올 때 심지어는 어떤 전략이 나오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프 분석이나 경제 원론 쪽으로 가면 뭐 1950이나 2000 넘어 이제 대세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를 조심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오히려. 헤지 펀드들이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는 다 갈다 생각한 때 거기서 그동안 땡겼던 거를 갖다가 폭탄 터뜨려 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술 전략이 내년도에는 큰 틀로 차별화하고 변동성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시장을 분석할 때 저는 경제 그 학자들보다 약간 그 국제정치학적 시각이 있는 좀 이렇게 그 반대되는 외교 전문가들. 그리고 이런 외교 사람. 전문가 네. 아니면은 환율 전문가, 아, 환율 전문가들. 환율 전문가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시진핑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에 이제 공식 이제 대권을 이어받는데 내년 초에 중국 상하이 지수가 이제 2,000인가요? 깨져가지고 3,000이 아니죠. 2,000이 깨져가지고 예. 지금 정말 중국이 새 지도부가 들어서도 이렇게 좀 힘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중국은 어떻게 좀 그 과정에서 좀 녹이는 게 바람직할까요? 중국과 또 비관론자들의 하나의 또 제시가 그러니까요. 중국이 저렇게 빠지는데 될 수가 있습니까? 버블이 어쩌고 오네. 예. 그런데 저는 또 그것도 착각이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중국은 만만디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도표를 한번 갖고 왔는데 제가 여기서 이분들의 나이를 중요하게 봅니다. 나이를 자르셨네. 지금 태자당의 시진핑이란 분하고 공청단 출신의 그 리커창 부총리 두 분이 50대십니다. 50대. 56세, 59세. 그런데 장덕장이라는 분은 66세예요. 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분들은 다 67세시들입니다. 66세, 67세. 그런데 중국에는 정년제가 있습니다.
칠상팔하. 칠상팔하. 예, 그런 말이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68세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후배주에서 물러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이 내부는 앞으로 시진핑 이제 집권 다음에 그 중간에 한 1, 2년 돼서 다 이제 다 안 보이실 분들이에요. 오. 그리고 요 장덕장 넘버 3신데 네. 이분이 재밌어요. 오. 이분이 김일성 경제학부 출신이십니다. 아 그래요? 예. 김일성대? 예. 오. 그리고 46세이고 또 위에 그 유명하신 또 그 김일성 대학의 그 장성택 씨인가요? 네. 그분도 김일성 경제학부 46년생이에요. 오. 예. 대학 그러니까 동기시네요. 네, 그러면? 대학 동기세요. 아니 그거하고 주시장은 무슨 상관인데 그럴 때 만약에 국제 정치학적 시각으로 보면 이게 그 초기 조건 나비 효과가 될 수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미국의 그 전략을 그대로 따르면서 아세안 쪽에 그러니까 중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남아 정책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여기서 뭐 군사력의 남아도 있지만 경제력의 남아입니다. 그러니까 미얀마니 태국이니 아시안이 그거를 이용하는 게 화교 경제권이거든요. 그걸 해서 시장을 넓히려고 그래요. 중국도 보면 미국이나 유럽 힘들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이 내륙의 그 소비자들을 소강 상태, 그러니까 2020년까지 우리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맞습니다. 만들자 네. 하는 목표로 시진핑이 정책 화두를 삼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SOC, 걔네들도 SOC 사업을 하거나 자속. 시장을 확대시키거든요. 그걸 화교 경제권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걸 막아내는 게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은 자기네들이 태국이나 그렇죠. 가 들어가서 도로 깔아줄게, 공장 지어줄게, 우리나라 자동차 사업 뭐 이런 게 충돌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벌써 에너지가 경제력으로 하기 때문에 태국 시장이나 말레이시아 시장이나 필리핀 시장이나 인도네시아 시장 보시면 52주 최고가들을 막 가는 겁니다. 다들. 벌써 그 시장으로 돈은 벌써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사이클의 자금의 이동은 벌써 시작했다. 그러면 가장 추운 게 어디냐? 중국 본토하고 우리나라입니다. 중국 본토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추워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에 껴있다는 얘기죠. 껴있다는 거죠. 예. 네. 요 부분이 언제 풀리느냐가 저는 내년 추석 같아요. 내년 추석. 그게 만만디죠. 왜냐하면 정식으로 요번에 여기 보시면 중앙위원회 이제 실질적으로 그 7명의 집단체제 외에 5명의 중앙위원이 중국을 이끄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내년 3월 달까지 이제 이분들 중에 이제 다 완료가 되고 여기서 이제 정책 입안에서 실행이 나오죠. 그러니까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그때 이제 실제 자본이 결정돼서 집행돼서 움직이는 게 대충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가을에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상해 증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할 때 그냥 박스예요. 그때까지는. 예. 그러니까 1900 깼다 해서 야 이거 겁내지 마시고 오히려 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상해. 예. 예. 3년 전 이 꼭대기 6천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예. 1600까지 그 금융 쓰나미 때 한번 빠졌다가 쭉, 네. 예. 요 위치가 3478입니다.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빠지고 갖고 인덱스 지금 42% 빠졌거든요. 여기서 3% 5% 빠진들. 예? 그리고 나서 저는 오히려 2013년 12월 달에서 2014년 6월 달에 3천을 갈 것 같아요. 야. 예. 이때가 우리 시장이 이제 이제 좀 뜨뜻해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온기가 싹 오는 도는 거죠. 자금도 오고 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번에 대선 끝나고 그 새로운 실무진 들어와서 한 3월부터 추석 전까지 모든 어떠한 그 정책에 입안하는 어떤 우선순위가 결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략은 지수보다 권력의 이동이 이제 재정 정책을 쓰는 분들하고 바뀌었습니다. 네. 그분들이 우선 정책을 중국은 어디, 미국은 어디, 우리나라는 어디에다 힘을 집중시키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일부 짧게 여기서 CG로 좀 간단히 전략 정리하고 이제는 어떤 내년에 어떤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그 상장사 주식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머니투데이 투자 콘서트 갔다 오니까 그 반도체, 삼성전자 담당 애널리스트가 갤럭시 4가 내년 3월 20일 정도에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아직 공개된 얘기는 아닌데 그때 예상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이미 많이 올랐는데 자, 일단 먼저 삼성전자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 스마트폰의 어떤 폰이 주도하는 세상의 변화가 참 무섭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좀 이 삼성전자 내년에 정말 그 아까 차별화 속에서 정말 뭔가 주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주도한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은 벌써 우선 점유를 한 것 같아요. 이제는 스마트 TV를 봐주시고. TV? 예, 스마트 TV. 그래서 스마트 TV가 스마트폰과 스마트 TV가 플랫폼 돼갖고 TV와 핸드폰의 컨텐츠 모두 연관되는 야.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간단하게 다음 CG 한번 네. 미래 지도를 그냥 이렇게 보십시오. 미래지도. 시가총액이 2007년도에 우리가 최고 고점 찍었을 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82조입니다. 야. 지수는 박살났는데 206조예요. 이때 포스코가 50조인데 28조고 이때 현대차가 16조인데 48조. 이게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 재미있는 사인이 있습니다. 이때 교육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녹색이라든지 이런 건데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파라다이스, CJ 오쇼핑, SK 브로드밴드 이 순위가 바뀌죠. 이게 5년 동안의 그림인데 그래서 그럼 저는 이 앞으로 5년은 5년. 어떻게 바뀔까? 그럴 때 여기서 순위가 삼성전자 현대차의 독주가 계속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초코파이를 사지 마시고 오히려 스텔라나 그 기아차, 현대차 이게 중국과 연동돼서 뭔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주도주는 제가 스마트 TV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핸드폰과 연관돼서 모든 시스템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미있는 분석이 있는데 거기에 컨텐츠, 거기에 플랫폼을 할 수 있는 회사, 네트워크 만드는 회사, 디바이스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하나의 흐름을 잡아갖고 야. 주도주가 될 거기 때문에 통신 유틸리티, KT, SK 브로드밴드, LG U 플러스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는 저는 2015년도 되면 1, 2등으로 올라가 있을 것 올라간다. 같아요. 예. 그런 세상.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TV도 다른 각도로 한번 보자. 그것도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연결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 회사하고 못 들어가는 회사의 차이는 뭐. 하늘과 땅 차이일 거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생태계의 변화들을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시간 관계상 그냥 주도주 섹터를 한번 이렇게 압축해 봤습니다. 네, 압축해서. IT가 여전히 주도할 것 같습니다. IT? 예. 여러분들 이거 뭐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 그러는데 저는 2015년도까지 삼성전자가 뭐 계속 시장을 주도하는 차별화가 너무 극심해질 것 같다. 야. 그리고 모멘텀은 이제는 스마트 TV다. 그걸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주사. 여기 지주사도 다 중국과 연동됐거나 뭔가 계열사가 수익이 나야 됩니다. 계열사가 나빠지는데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거든요. 다 그러니까 중국, 네. 지주사 중에서 CJ그룹이라든지 롯데그룹이라든지 중국에서 그나마 홈쇼핑이 있거나 뭔가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다음에 통신 유틸리티. 우리가 한국가스공사 3, 4만 원 놀던 게 저렇게 8만 원까지 가는 이런 트렌드가 이제는 통신 유틸리티에서 플랫폼으로 나올 거다. 그다음에 중국 내수 플러스 3 아세안 쪽에 진출되어 있는 기업들. 이제는 시장을 스스로 개척해갖고 시장 중국 소비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성장률이 지금 낮아진다는데 그런데 후진타오 때 1%의 개념하고 지금 현재 규모의 1% 증가의 개념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확 다르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사이즈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GDP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의 정책적으로 집중하는 그 지갑을 여는 기업들 네. 이렇게 압축하시면 네. 일단 앞으로 한 2, 3년의 큰 그림이 그게 차별화되고 그쪽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야. 그렇게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무국 선생님의 인사이트를 잘 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나와주세요. 뭐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